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제가 원래 30분 정도 부탁을 받았었는데 조금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어서요. 어떤 감옥에 갇혔던 외국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서 책을 읽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진짜 이렇게 좋은 괴테, 파우스트나 이런 작품을 읽고 그 안에 있는 그 단어들을 진작 가졌더라면 이렇게 감옥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떤 단어를 하나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의 단어를 남기라고 한다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 나왔던 바로 자유, 프리덤 칼리지의 프리덤, 자유가 아닌가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자유는 노예의 상태와 대비시켰고, 성경의 자유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보다도 더욱 넓고 근원적인 깊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이 성경의 자유와 동떨어진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기독교에 바탕한 서구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자라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48년 8월 15일 건국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뒤에서야 알고 굉장히 참 놀라고 볼 때마다 놀랍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대한민국의 6천만 국민들 중에 민주 정체를 한마디로 뭐라 할 것인가 물어보면 다수결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여럿 있을 수 있어도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이 70년 전에 이미 건국기념사에서 이 말을 해놓았는데, 만일 우리 국민이 이 말을 70년 동안 보석같이 여기고 지켜왔다면 오늘날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정치 체제를 왜 하느냐?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로는 민주정치 체제라고 하고 제도로는 민주정치 제도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제도와 체제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민주정치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건국기념사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정부나 국민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국민이나 정부는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떨쳐 일어나야 되는 주체로 뭐를 앞세웠습니까? 국민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자유가 보호되었을 거라고 봤습니까? 아닌 것이죠. 이처럼 아주 예언자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자유를 보호하려고, 그것도 극력 보호. 극력이 뭡니까? 힘을 다한다는 거죠. 힘을 다해서 보호할 때만 자유는 보호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통찰을 봤을 때 자유라는 것이 아주 소중하지만 깨지기 쉬운 수정 그릇처럼 아주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침해받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 중에서도 뭘 자유 얘기했냐? 언론 자유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날 2년 반 전 우리나라가 망가질 때 어디가 망가졌습니까? 언론이 망가졌죠. 정확하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살아있지 못하면 개인의 자유가 망가지고 나라가 나락으로 간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것은 서구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쓰던 청년기에 나라를 어디에 비유했냐? 회의체에 비유했습니다. 나라를 국방이나 경제나 이런 쪽에서 나라의 근본 모양을 본 게 아니라 회의를 하는 것에서 나라가 근본 모양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회의는 뭐로 하죠? 말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말과 행위라는 것을 근본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말과 행위를 근본으로 보지 않으면은 뭐를 보게 되냐? 힘을 보게 돼요. 흔히 정치하면은 뭐로 여기죠? 권력 싸움으로 여기죠. 권력 싸움으로 정치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애국하고 싶어도 정치에 뭐가 생깁니까? 실초, 환멸이 생기죠.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권력 싸움하는 것을 내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현상을, 정치라는 것을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아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주목을 해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정치의 한 모습이 있고,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정치의 한 모습이 있고, 또 말과 행동이 모두 부합해서 좋은 것을 하면 어떤 정치? 최상의 민주정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사사건건이 어긋나는 사람이 있고, 어긋나는 데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이 뭐로 시작하더라? 네, 어디 미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그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정치의 근본을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 정치의 근본인데 내 말과 내 행동이 어긋나는 데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정치의 근본을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해주겠다라는 무책임의 극치인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후보의 자리에서 무책임한 말을 수도 없이 쏟아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책임은 공적 영역의 최대의 적입니다.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무책임한 사람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특히 우리 어머님 분들 바깥분이 무책임하다. 싫은 건 1순위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그런데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되는 공직 자리에서, 최고의 공직에서 가장 전형적인 특성이 무책임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골병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 건국사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온 것입니다. 뭐에 대해? 일제에 대해서. 그런데 일제가 외국인이고 외국 통치라서 싸운다고 했습니까? 여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통치이기 때문에 싸운다고 하지 않았고 개인의 자유를 억눌렀기 때문에 싸웠다고 건국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항일, 반일. 항일이라는 것을 거의 사입이 종교화해서 만든 것이 북한입니다. 신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씨 일가는, 특히 김일성은 항일의 영웅이다. 그래서 북한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문학작품이나 아주 원초적으로 일본 놈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걸 그립니다.
나쁘기 그지없는 일본 순사와 일본 놈, 순박하고 착하기 그지없는 조선 어머니, 이런 식으로 그려나갑니다. 억울하게 피해받는 누이, 용감하게 투쟁하는 오빠, 이런 식의 원초적인 구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문명적이고 선진화된 태도로 나아갈 수가 없게 만드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감염됐습니다. 일본 하면 그 자체로 싫어하도록. 자, 여기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을 일본과 싸우고 나라에 36년간 들어오지도 못하고 해외에 떠돌면서 반일운동을 하신 그런 분인데, 일본인이기 때문에 싸웠다고 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억눌렀기 때문에 싸웠다고 한 것입니다. 만일 김일성처럼 그래 외국인 대신 김씨 일가가 들어서서 개인의 자유를 더 빼앗는 그러한 극단적인 사태가 되면은 어느 게 더 나쁩니까? 극단적으로. 자기 동족인데 동족 비슷하게 생겨놓고 내 자유를 온통 더 뺏어가 버리면 그 체제가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그걸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체제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싸웠을 때 일제는 천황제 군국주의의 일본입니다. 지금 전후의 일본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제정치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서양민주국을 모범으로 공화, 자유민주를 추구했다고 쓰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북한을 바라보면은 북한이 왜 저 지경이 됐느냐? 세계에 그 유례 없이 전체주의가 심한데, 그렇죠? 네. 그 뿌리를 보면 중국, 오늘날 시진핑의 중국도 전체주의가 꽤 강화되고 있는데, 사실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세계에서 전체주의 국가를 제일 먼저 한 게 진시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시황 보면은 중국이 아주 국가 중앙 권력을 강화해서 개인의 자유는 아주, 그때 5호 그 통제제도 같은 게 생깁니다. 이렇게 5가구를 묶어가지고 서로 고발하게 하고. 그래서 몇 천 년 전에 벌써 동양에서는 이런 전체주의 국가 전통이 있는데, 이게 북한에 내려오고, 스탈린의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내려오고, 일본의 천황제 전제정치가 합쳐지고, 기독교가 전해진 걸 뒤집어서 사이비 종교화하고, 근대 기술을 사람 억누르는데 써서 이 5가지가 모두 총합이 된 전체주의를 한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를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떤 전통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자례로 그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사상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우리 삼국사기의 처음이 이제 신라 막혀것의 탄생되는 그때부터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제일 빨라서 먼저 나오는데, 그때 그 신라에서 육부가 어떻게 처음 형성됐냐? 고조선 유민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고조선은 북쪽에 있었죠. 그런데 한나라한테 망하고 거기 나라가 망국된 뒤에 그 남은 유민들이 피난처럼 내려와서 척박한 곳에 살게 된 것이 서라벌 육부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그냥 흩어져서 살고 회의를 하다가 나중에 왕을 추대하는 식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회의를 했다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두 곳에 공통적으로 다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뭐라 그랬다고요? 회의체라고. 그 회의가 우리 역사 시작에 딱하니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라는 것이
이 민주 정체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인데 우리 역사의 시작에 그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현대사가 그럼 이승만 대통령 이어서 간단히 오늘날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1987년 기점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산업화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자,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이 사실은 산업화만 했습니까? 민주화도 했습니까? 민주화도 한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7년 후에 첫 대통령이 되죠. 그러니까 소위 산업화 세력은 산업화만 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길도 연 것입니다. 그게 서양 역사가들이 볼 때도 당연한 것입니다. 중산층이 자라나야 자유민주주의를 열고, 아까 전에 우리 김득수 선생님이 훌륭하게 연기해 주셨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가 열릴 거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87년 이후에 어떻게 됐냐? 87년은 소위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굉장히 근접하는 수준의 헌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헌법은 수준은 그렇게 높였지만 우리 반성해야 될 것은 산업화 세력은 거기서 민주주의를 더 심화해야 되는 노력에 대해서는 좀 쉬어버렸습니다. 쉬어버리고 뭐 이렇게 개인의 가족 챙기고 돈 벌고 우리나라도 이제 웬만큼 잘 됐다 하고 그렇게 많이 30년을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소위 자기들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서서 목소리 높인 것으로 유명한 민주화 세력, 우리가 민주화 세력이라는 민주화 세력이 이 30년에 본격적으로 이 국가기관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민주화 세력의 근본 문제점은 뭐냐? 우리가 오늘날 확인하고 있듯이 종북, 친북, 주사파 세력과 얽혀 있다는 거죠. 이게 분리되어야 서양에서 말하는 소위 보수 진보할 때 양대 정당 세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뒤얽혀 있다는 거죠. 뒤얽힌 채로 어떻게 했느냐? 소위 산업화 세력을 악마화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전두환 그러면 악마로 취급하는, 그렇게 취급해야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를 서서히 주입해서 전두환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도 박정희 치를 떨게, 또 이승만 대통령도 명예를 다 깎고, 이렇게 소위 산업화 세력 전체를 악마화해 가는 것입니다. 이 악마화해 가는 한편에 틈이 당연히 생깁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켜온 세력을 악마화하면 반대급부로 뭐가 열리죠? 종북, 친북, 주사파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열어주게 되죠. 정확하게 그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탁된 얽혀있는 세력이 점차 마침내 30년 지나서는 탄핵 난리를 거치면서 주사파 세력이 국가기관을 찬탈하는 그런 지금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 끝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오래 미뤄뒀던 숙제를 해야겠죠. 사실은 산업화 세력은 산업화만 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도 연 것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그것은 자유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유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높이고 강화해야 되는, 단적으로 오늘 프리덤 칼리지에 모이신 분들, 후원회원 분들은 아주 그걸 실천한 것이지만요,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네. 책임이 없는,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자유는 있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민주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숙제를 이제 2년 반 동안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박수 더 크게 한번 칠까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구진보 그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민주화를 표방하고 운동하던 사람들 전체가 종북 주사파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경계가 희미했고 얽혀 있었고 그들을 확실하게 구분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의 국가 대란을 만드는 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은 정신 차려서 종북, 친북 주사파 세력을 깨끗하게 절단해내어야 뭐로 거듭나요? 진짜 미국의 양강의 진보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는 것과 새로운 진보로 거듭나는 것은 양날개와 같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 옛날의 모습으로가 아니다. 옛날의 모습으로 좌우 양날개로 날자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기만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먹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돼야 된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통 세력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결합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기서부터 우리나라를 구할 그 길이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67년 대통령 취임사를 제가 곧잘 소개하는데 그 대목에서 적을 세 가지로 설정합니다. 우리나라의 3대 공적. 자, 공적인 세 적은 첫째 뭘까요? 아까 우리 성대모사에도 나왔지만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그때? 가난. 그죠? 네, 빈곤을 첫째 적으로 설정합니다. 자, 빈곤은 그냥 가난하게 어렵다가 아니라 개성을 억제하고 정직, 성실, 창조력을 말살한다.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자, 가난이 그냥 못 먹어서 배고프다가 아니고 가난은 인간성을 파괴한다. 이런 것까지 통찰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적이 뭐냐? 부정부패. 그래서 부정부패는 어떻게 만드냐? 역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양심과 친화력을 마비저해한다. 이거 아직 완전히 극복이 안 됐죠? 부정부패. 자, 그것은 우리 인간을 친밀한 우리 친화력을 파괴시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적은 뭘까요? 공산주의죠. 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자유와 인권과 양심을 파괴한다. 양심을 파괴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 한다는 의식도 없이 합니다. 양심이 파괴됩니다. 자, 그래서 이 3대 공적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경제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건설을 하자고 주창하는 67년인데 경제 건설의 목표를 단지 배고프니까 잘 살아보자.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기 위해서 경제 건설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67년 이래 약 50년간 똑똑히 기억했을까요? 희미하게 잊은 것일까요? 희미하게 잊은 것입니다. 왜 경제 건설을 하는지, 왜 잘 살자고 했는지, 잘 살아보세요라는 노래를 왜 불렀는지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렸고 그것이 역시 위기를 낳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경제 건설 없이는 빈곤의 추박이란 없을 뿐 아니라 경제 건설 없이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실업과 무직을 추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과 무직 좋아하는 사람 있죠? 오늘날. 네. 역시 문씨죠. 네. 그래서 또 그것 없이는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
즉 자유의 힘이 넘쳐 흘러 북한의 동포를 해방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제목을 자유통일의 비전이라고 했는데 누구 말씀입니까? 건국헌법의 이승만 대통령 말씀이기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금 이 취임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경제 건설을 왜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 목표로 자유의 힘이 넘쳐 흘러 북한의 동포를 해방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경제 건설을 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만큼 잘 사니까 북한 동포하고 통일하면 경제가 이거 나눠줘야 될 것도 많을 것 같고 좀 꺼림칙해 싫어. 이런 마음은 이 취임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유훈을 계승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잘 살게 하니까 단과 실만 빼먹고 잘 살게 하자고 부르짖을 때 원래 목표점으로 가자 했던 거는 팽개친 거죠? 그럼요. 복 받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다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훈을 기억해야겠죠? 네. 오늘 들으셨죠? 네. 우리가 건국할 때 어떤 다짐을 했었는지, 우리가 경제 건설을 부르짖을 때 어떤 목표를 향해서 경제 건설을 하자고 달려온 것인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점을 명확히 기억한다면 빛나는 대한민국을 세워서 우리 세계를 대표하는 문명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